같은 돈인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선택하려면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가치는 훌륭한데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들. 펄펄님이 보시기에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거주 좀 해라 라고 할 만한 곳, 앞으로 좋게 바뀔 만한 곳, 그런 곳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디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지역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성남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9월과 11월에 입주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성남이나 아니면은 지금 영통이나 아니면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싸게 평당가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성남이 그러니까 두 단지를 합해서 7,700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당장 삼성 포레스티아라고 기존의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송파 8호선 라인 따라서 송파구 전역과 헬리오시티까지 전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이제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개 단지는 전매가 됐어요. 전매가 지금까지도 이제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남 막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비해서 좀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는데 그 투자자들은 이제 입주 전에 엑시트하거나 아니면 입주 당시에 전세 세팅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이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25평 기준으로 해서 한 7억부터 나오고 있어요. 7억이라는 게 이제 광명 뉴타운보다 저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도 냉정하게 따지면 급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대 재개발, 수도권 3대 재개발이 성남, 광명, 수원이었는데 최근에 5년 동안 성남, 광명, 수원이 지금 시세가 비슷해요. 재개발로 따지면 이제 총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뭐 10억, 11억 뭐 이런 식이에요. 성남도 구성남도 지금 10억대, 광명도 마찬가지로 10억, 11억, 그다음에 수원도 1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급지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세가 또 왜곡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인데 조금 더 안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선택하려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가치는 훌륭한데 입주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량의 공포에 있어서 조금 낮게 거래가 된다라든지 미래 가치는 훌륭한데 지금 전년도에 오버슈팅된 감이 있어서 조금 낮아졌다라든지 이렇게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남 같은 곳.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성남, 그다음에 광명, 수원. 그런데 가격대는 비슷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나중에 회복됐을 때 어디를 더 선호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말씀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저평가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되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힘듦을 넘어서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마다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입지 가치가 훌륭한 곳이니까 버티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근데 못 버티고 금매를 내놓는다는 거는 전세가가 워낙에 그러니까 추가 투입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도권의 수요를 받는 곳이긴 한데 워낙에 내년,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올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대까지 올라갔던 곳들이 무피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성남이 좋은 건 알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4억, 5억 이상, 25평형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그 정도 좀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는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급지를 바꾸면 돼요. 이런 검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들 뭐 사실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양주 같은 경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요.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A급수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대비해서 이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양주나 이런 곳은 싫으세요. 저도 여기서 조금 보태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양주가 상대적으로 뭐 성남이나 이렇게 광명이나 비교하면 안 좋은 건 맞죠. 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나름대로 인프라가 들어서고 교통망이 들어서는 곳에 길게 보면서 내가 거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시간 지나면 좋은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 길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확신도 좀 음. 적으시기도 하고 네. 이제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수도권의 좀 원거리의 지역이냐 네. 아니면은 수도권 조금 안쪽에 있는 뭐 빌라 혹은 원룸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비교의 파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알수록 상품을 많이 알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많이 접근을 하세요. 요즘에는 실거주 접근하시는데 실거주,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룡님도 많이 질문 받으시죠. 저 3억 있는데 어디 살까요? 맞아요. 보자마자.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되게 난감한 게 그분이 직장이 어디신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실거주가 필요하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빨리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강남역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강남역에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려고 이제 강의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많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저 3억 있어요. 뭐 살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저 처음 보는데 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전 봐달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신점 치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실거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느냐, 신혼부부고 모테크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세 그룹핑이라고 해요. 3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하면 어떤 지역과 어떤 아파트 할 수 있는가. 1. 그 다음에 이 3억이라는 종잣돈으로 재개발을 선택한다면, 초기 투자 금액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구역을 할 수 있는가. 전세를 끼고 한다면 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1, 2, 3을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나만의 강남을 찾는 과정을 이제 시세 그룹핑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상품들을 서로 냉정하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사실 실거주해야 하는 곳이 가장 급지가 낮아요. 왜냐하면 실거주하면 저희가 살고 싶은 곳들은 보통 이제 LTV 자체가 뭐 40%,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거주하는 곳이 급지가 가장 낮고 돈을 많이 깔고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세를 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한 54%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LTV 일으키는 것보다는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좀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전세가율이 좀 더 높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조금 더 실거주하는 곳보다는 급지를 좀 높은 곳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아무래도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요.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광명이 초기 투자 금액이 4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광명이 정말 적게 된다 하더라도 5억, 6억대 정도 들었거든요.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제 금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그거 같아요. 재개발의 프리미엄은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느냐.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면 재개발은 여기서 조금 많지는 않고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총매가가 10억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로 재개발 그 총매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여기 같이 따라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에서도 4억대로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좀 옛날에는 사실 손에 꼽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구역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이제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막 4억대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좀
좋은 급지야, 좋은 뉴타운이야 라고 하는 곳들도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낮아졌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간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급지가 훨씬 중요해, 현재는 실거주를 조금 미루더라도 전세를 끼고 살 건지, 아니면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런 전략에 따라서 어떤 급지가 굉장히 천양지차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시세 그룹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제가 그게 전략이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집을 산 곳이 부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그 양천구 신정동 쪽에 신정동이었어요. 네. 신정동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목동 아파트 이런 데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뭐하고 하려고 가려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제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결국 제 회사가 제가 그때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룹핑을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제 눈높이는 최소한 서울의 양천구인데, 맞아요. 네, 양천구인데 현상은 부천에 있는 그렇죠, 중동. 그래서 중동 신도시 들어갔는데, 그 중동 신도시 들어간 것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이 더 안으로 갈 수는 없어. 더 갈 수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벌었다. 그렇죠. 네. 안 했으면 못 벌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 시세 그룹핑, 그다음에 네. 비교의 미학, 본인의 이상과 현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현실을 파악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좀 큰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가치 입지의 변화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다라든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낙폭이 크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경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입지는 베이스 기본기잖아요. 네. 그 기본기에다가 어떤 다른 기술을 얹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세는 금매여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입지라는 기본기 베이스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기술, 내가 경매를 얻는다든지 MP를 얻는다든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다른 기술, LH에서 하는 공가주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얹을 수 있다면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안전이죠.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공부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진득하게 해라,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런 말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엄청 싫어하시죠. 근데 해본 사람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까지도 지금 공감하고 있잖아요. 말씀 중에 그 공부해라라는 게 들리기는 좀 싫으시겠지만 맞아요. 그 공부가 나중에 비교하고 그룹핑하고 판단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맞습니다. 모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공부해라 싫어한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네네. 하시냐면 이제 회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팔고 전세 살다가 나중에 사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가격 갈 수 있는데 제 동생이면 등짝 스매싱.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이제 꾸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대다수, 저희 남편이 굉장히 집을 팔자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요? 여과 없이 폭락이에요. 아, 폭락론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본인은 이제 본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네. 이제 저희 진심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결국은 그나마 이 주택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팔고 나가면 관심을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신 거죠? 네, 떠났었어요. 2006년도에 떠나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불편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저점에 매수한 거지, 저는 이제 그냥 내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냥 거주로서의 가치만 올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집 마련한 거고, 만약에 그때가 상승장이었다면 저는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실패한 내 집 마련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발을 빼면 떠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매매가도 빠지고 전월세가도 약간은 조정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 보통은 이제 대세 하락장이면 전월세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올라가면서 또 전월세가가 따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은 굉장히 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례가 거의 많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는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면은 전월세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리어지수, 주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소비로서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냐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떠나서 관심을 아예 끊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떠나신 분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냐면 집값이 또 다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지금 15억 됐으니까 10억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또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팔겠다, 전세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네네네. 사겠다. 그럼 저도 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뭐 우리 헐헐님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헐헐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일단 가능하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팔기보다는 일단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계속 이 시장에 있는 게 좋다. 그럼 이 시장에 있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방장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방장도 입지가 지금 네. 서울 수도권 보듯이 네.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방에도 당연히 입지가 있죠. 입지가 좋은 곳과 네. 좀 덜 좋은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수도권의 관점하고는 지방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얼마나 좋은가, 특히나 교통이라는 게 철도망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서울 핵심지 일자리 지역에서 좀 원거리의 수도권일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 교통망 이런 것들 당연히 뭐 학군도 중요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 네. 일단은 뭐 학군, 지역 내에서 학군이 좋은 곳이 거의 일자리가 또 모여있기도 하고 비싼 아파트들,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네. 아파트들이 좀 모여있기도 하고요. 약간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 학군 이런 것들. 서울이나 수도권은 일단은 뭐 일자리 중요하지만 교통망, 학군은 약간 뭐 선택사항들 이렇게 되는데 지방장 같은 경우는 입지 우선순위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교통망이 조금 더 우선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학군과 같은 것이 네. 인프라, 좀 더, 학군, 일자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별개로 좀 볼 그렇죠. 필요 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도권은 이제 저희가 5,200만이라고 할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020년 하반기에 인구의 50%가 5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통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한다 어떤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게 핵심 입지에서는 이제 고정 수요들 살고 싶어하는 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마다 인구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방에서는 특히나 이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 수요 물량, 그 다음에 가수요와 진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가 상품인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어떤 투자가 조금 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고 확신도 사실 수도권보다는 덜 들어서 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저는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보다 오히려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장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